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의 비밀이 담겨져 있으며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김주환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 및 강의 분야는 내면 소통, 명상, 마음 근력, 소통 능력, 회복 탄력성, 긍정적 정서의 효과 스피치와 토론 등이 있습니다. 2001년 한국 언론학회 신진교수 우수 논문상과 2012년 한국 HCI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이 책을 소개하면 소통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회복 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유한다 또는 함께 나눈다는 뜻인데요. 명사형은 커뮤니스이고 함께 나눔 혹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공동체 커뮤니티 혹은 코문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상식도 모두 다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소통 능력은 마음의 근력 기초이며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고 또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책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은 소통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 다시 말해서 소통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때로 양날의 칼과 같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원이자 긍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강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지만 갈등의 인간관계는 불행 그 자체이며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회복 탄력성을 갉아먹어 인간을 파멸에 몰아넣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불행한 인간관계는 자살, 우울증,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 명예, 권력, 돈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소통 능력에서 얻어진다. 만일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깊은 산속에서 신받다 하며 산삼을 캐더라도 시장에 나와서 팔아야 돈이 된다. 물론 그 산삼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산삼에 대해 신뢰감 있게 설명해서 살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소통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소통 능력이 좋아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사람들은 모두 타인을 설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소통은 일종의 기술이다. 온갖 종류의 운동이나 미술활동, 악기 다루기 등 모든 기술의 습득에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소통 능력 역시 조금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금방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적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소통 능력 배양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커다란 차이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흔히 말을 청산유수로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또는 농담과 재치로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주로 언어지능에 관계된 것으로 소통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의 설득의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평판을 얻는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비록 말은 어눌하게 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소통 능력에는 감정이입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능력, 감정지능, 사교적 지능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왠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소통 능력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내용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이다. 모든 소통에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고 또 동시에 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 그레고리 베이츠는 이를 보고적 말하기와 관계적 말하기라고 분하기도 했다. 소통의 두 차원은 긴 연설이든 한마디의 짧은 인사말이든 사무적인 회의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이든 친구 사이에서 웃고 떠들면서 하는 잡담이든 모든 발화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발화에는 모든 일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또 동시에 그러한 내용과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때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혹은 별 관련이 없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 사이에서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다면 내용의 차원에서는 영화를 보겠냐는 의사타진이자 나는 너와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만약 그 친구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없다면 영화 보러 갈래? 라는 질문은 영화 보겠냐는 의사타진 이외에도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의사표현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만약에 교수가 조교에게 이 논문 좀 복사해 와라라고 말한다면 이 소통은 내용의 차원에서는 복사해달라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동시에 이 말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선생이고 너는 조교다.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 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소통이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이 두 가지 차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난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이다. 이는 바로 메시지 차원, 즉 말한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통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늦은 나이에 결혼한 후배가 있다. 신혼인 그는 거의 매일 일찌감치 퇴근하여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일에 지쳐 힘들고 배가 많이 고팠다. 집에 들어서는데 부인이 식탁을 차리고 있기에 부인을 보자마자 배고파 밥 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아내는 바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그릇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남편은 부인이 낮에 무언가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고 들어온 자신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들의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후배는 부인에게 그저 밥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뿐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소통의 관계적 차원에 특히 민감하다. 밥 해놓고 기다리는데 첫 마디가 여보 사랑해, 별일 없었어 등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배고파 밥 줘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밥순이냐 여기가 식당이냐라는 반감이 생겨난다.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부부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부하와 상사 혹은 친구 사이에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관계에 대한 뉘앙스가 달라진다. 특히 남성은 메시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둔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시지의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에서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서로 모르던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처음 말 걸기의 경우에도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처음 말을 거는 작업, 즉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럴 때 흔히 사용되는 작업 멘트는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고 하는 것을 소통학자는 이를, 즉 이미 씌워진 말, 이미 존재하는 흔한 말이란 뜻이다. 시간이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러한 상투적인 작업 멘트를 날려본 사람이라면 경험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이런 멘트는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대단히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이유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같이 이야기 좀 하자와 관계에 대한 언급,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언급과 메시지 사이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상대방은 설령 그럴 마음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선뜻 그래요 같이 차 한잔 합시다라고 동의하기가 왠지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작업 멘트는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 관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차 한잔하고 싶은 상대가 잠재적인 비즈니스 상대라면 신뢰를 주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서로 믿을 만한 사이라는 것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좋은 방법은 이미 서로 경험을 공유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중매체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무척 많다. 뉴스, 드라마, 영화, 음악, 스포츠 등등등. 원래 소통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공유한다 또는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명사형은 커뮤니스이고 함께 나눔 혹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여기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공동체 커뮤니티 혹은 코문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재산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상식도 모두 다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먹는 성찬식 역시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소통의 원래 의미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소통이다. 공유된 경험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리라는 공감의 원천이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이다. 즉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음식의 맛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리라는 믿음이 소통의 원칙이다. 전철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시죠? 라고 묻거나 갑자기 당신은 내 이상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적인 소통이 되기 힘들다. 이는 공유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전철이 한강다리 위를 지나갈 때 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강을 보니 서울도 참 아름다운. 이처럼 소통은 공유된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 소통의 기본 원칙이다. 두 번째 이야기. 소통 능력에 대하여. 소통 능력은 결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 능력의 기본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통 능력이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과 존중의 능력은 곧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며 이는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얻어진다. 나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에는 타인 용서, 타인 수용, 타인 존중이 있다. 나와 남을 용서하고 수용하며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감이 얻어진다. 감사하기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행복의 특정한 조건 돈, 권력, 지위, 명예, 성공, 사회적 평판, 외모 등등에 의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단점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내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관계는 내면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적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집념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온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온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유발한다. 자신과 남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적대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 근력이 허약한 사람이다. 두려움과 분노, 스트레스에 가득 차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의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해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비판이나 경멸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져 신무가의 무유공포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오로지 만족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다.
행복감이나 불행감 모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면 그 불행한 감정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전염된다. 나의 불행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감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이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 권리이기 전에 공동체적 의무다. 회복 탄력성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ABC.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원인 분석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을 빚든 그러한 일들 자체에는 그 어떤 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나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분노나 짜증은 외부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의 분노나 좌절의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보자.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하고 박았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왠지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하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획돌려 뒤를 째려본다. 그런데 앞불사. 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저 빈 배가 물결에 떠내려오다가 내 배에 와서 부딪힌 것이다.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왜 그런가?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일화는 분노나 좌절이 외부의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해석이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힌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 사람은 나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말하자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 사람은 분명 잘못을 했고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뒤를 돌아다보니 빈 배였다.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어색한 미소를 짓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분노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결과이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긍정심리학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사건, 믿음, 결과의 연결고리, 즉 ABC 연결고리라고 부른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분노와 짜증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이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가 우리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역경을 해결해주는 경우는 없다. 화난 척이 때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 화를 내는 것은 항상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화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킨다. 화를 낼 때 심장의 박동은 가장 불규칙하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느냐는 곧 그 사람이 지닌 신념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신념체계는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마음의 습관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대화이며 이는 소통에 의해서 형성된다 말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 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정서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